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맞춤형 제안. 솔직하고 명쾌한 대학 입시 컨설팅. 내 점수보다 높은 학교. 전쟁같이 치열한 입시에서 여러분이 꿈꿔온 대학을 현실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입시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입시 컨설팅 대입상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대 입점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네, 이 상은 씨, 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그 평소 생활하던 스케줄에서 벗어나서 네.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네. 이런 여유가 생길 때 우리 상은 씨는 또 어떻게 시간 보내세요? 저는요, 의외로 명상 같은 걸 해요. 그래요? 네, 의외죠. 네, 정말 네. 의외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명상을 하는 이유가 평소에 너무 할 일도 많고 막 복잡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안 하고 다만 몇 시간으로 지내보자 이런 취지인데 의외로 명상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걸 몇 번 맛보면서 이 명상의 매력에 푹 빠져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박찬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요,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생기면 네. 아내의 가사 일을 돕거나 또 아이들과 뭐 놀아주거나 이렇게 네. 하는 거 방송용 멘트고요. 네네. 그냥 아유, 좀 뭐 네, 왜 그러시나 혼자서 했어요. 네. 평소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평소 다른 패턴의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 그 뭐 직장 생활하는 뭐 직장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뭐 더 중요하겠죠. 네. 방학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네. 방학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정말 쉼없이 달리다가 조금 그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험생들에게는 이 시간도 잘 보내야 되는 또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대입 상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 이 최고의 전략가분들을 모시고 또 방학에 대한 얘기도 저희들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먼저 입시계의 제갈공명, 네. 입시계의 조조, 이 전략사령관인 조정현 선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SED의 조정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과거를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입 36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서는 여러분의 미래는 바꿔드리겠습니다. 들을 때마다 든든해지죠. 네, 그래요. 오늘도 무한 신뢰가 생기는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의 전문가 더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따라 우리 작가분님께서 좀 강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 지옥, 입시 지옥에서 꺼내줄 수호천사이신 명태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사님 반가워요. 네. 네, 목동 ICNC 대입전략연구소 소장 명태선이라고 합니다. 저번처럼 제가 오늘도 명쾌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멋진 외모에 네. 또 이 수려한 말씨를 네. 자랑하는 우리 수호천사 명대선 선생님. 우리 입시계 장동건이세요. 그래요? 네. 저 아니었어요? 자, 네. 저희가 그 방학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정현 선생님은 그 조금 오래된 얘기겠습니다만 방학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지금의 수험생들처럼 초조하거나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오. 네. 워낙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잘하기도 네. 했습니다만. 네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그 명문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그 서울대학을 약 한 130여 명 들어갔었는데 네. 저는 그중에 끼지 못해가지고 떨어져서 2차 성균관대학을 진학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의 즐기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겠죠. 네. 뭐 이렇게 매진하거나 24시간을 입시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즐길 걸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방과후 특강이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방학 때도 학교에 나가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자율학습에 참여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때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도 참여해야 되는데 몇몇 학생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가까운 호텔 수영장을 찾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아, 네. 낭만적인 고등학교 방학 시간이거든요. 의외예요. 저는 우리 사령관님 사실 방학 때도 이렇게 전략 짜고 계셨을 것 같고 어렸을 네. 때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낭만이 있으신 분이셨군요. 네, 자, 그리고 명태선 소장님도 졸업하신 지는 좀 되셨겠지만 네.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방학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정현 선생님하고는 반대였죠. 네, 저는 초조하고 이래서 네네. 체력 안배를 많이 하려고 네. 네, 보약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보약이요? 네, 네. 그때 이제 보약은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보신탕을 주로 어머니께서 통기를 사가지고 해주셨기 예, 때문에 예. 그래야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만 생각하면 공부를 더 많이 했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대입에 처해 있는 뭐 고1, 고2, 고3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본인 좀 체력 안배도 해가면서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보약도 좀 먹어가면서 네. 부족한 부분을 좀 해결하는 저와 같은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면 네, 좋은 결과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이것만큼은 꼭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방학이니까 새로운 걸 욕심내지 말고 그동안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공략해봐라. 이거는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에서도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유형을 갖고 어떻게 출제한다. 또 수능도 국어, 영어, 수학을 즉 기출문제를 보면서 자기의 공략법을 익히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그 모든 과목에서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상위권 학생이라 할지라도 취약 부분이 있을 테니까 취약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학 때 우리 수험생들이 지켜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이 있는 반면에 주변에서 응원을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네.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머니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애들은 학생들은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면 개입이다, 간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예를 말씀해 드릴까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왔어요, 집에. 그러면 이제 뭐 힘들게 이제는 온 표정을 짓겠죠? 그러면 이제는 엄마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 화를 내요.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왜 나를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나를 바라보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을 안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보약을 먹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로 가야지만 학생들이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게 개입 간섭,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부모님들께서 지금 고1 때요. 고2, 고3 때는 우리가 여행을 못 가니까 여름 때 여행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가까운 뭐 괌이나 사이판 한번 가면 3박 5일이잖아요. 3박 5일 동안 가는데 애들이 가기 전에 5일은 들떠가지고 날려버려요. 갔다 와서 이제 시커멓게 타니까 껍질 벗겨지잖아요. 이제 후유증에 시달리죠. 그리고 또 5일을 날려요. 근데 방학 기간이 딱 3주예요. 그러면 거의 보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그 도움을 뭔가 줘야 되겠다. 뭐 고1 때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제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생 끝에 또 우리 학생들이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은 분명히 한여름에 시원한 그 뭐 냉수 한 그릇, 냉면 한 그릇처럼 네. 좀 결과를 얻을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분 좋은 결과를 믿고 또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 두 분께서 이 건강의 중요성을 정말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입시를 위한 종합 비판민 같은 방송입니다. 저희 대입 상륙 작전 나는 원하는 대학 간다. 이제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로 그 대학.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 아이도 그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인기 학과들을 이제 분석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마케팅 분석 기법인
기법 중에 하나인 스왑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인기 대학, 인기 학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요즘에 이 스왑 분석을 통해서 나온 학교들을 목록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의 강점, 약점, 이 학교의 뭐 강점, 약점 비교하면서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학부모들이요? 송상은 아나운서 얘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눈치 빠르신데요.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워낙 전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고 냉철한 분석이라는 그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수업 분석으로 이제 학과를 이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 우리 학부모들에게 또 굉장히 인기라고 하니까요. 저희들도 네. 좀 힘을 내면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학과를 또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또 상당히 좀 궁금하죠. 네네. 굉장히 엄중하게 또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선생님 오늘 분석해 주실 학교, 그리고 학과는 어떤 곳인가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요즘엔 복지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덩달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선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로 출발을 했던 것이 83년 5월 달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에서 1급 자격증은 국가고시 제도로 정착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게 되면 국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즉 어디에 근무하냐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거죠. 네네. 대개 구청이라든지 또는 시청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수 있고 또는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심지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가서는 병원에서 재활치료 담당을 하는데도 참여할 수가 있겠고 네.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면 취업의 길은 무한히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매년 6명 정도를 선출하여 국제사회복지로 인력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명 정도는 국제기구에 진출시키고요. 그래요? 나머지 4명 정도는 NGO 및 또는 국제사회복지재단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숭실대학 자체가 교환학생 제도도 잘 돼 있지만 특히 이 해외 진출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네. 서울대학과는 점수상으로 많은 거리가 있다. 더군다나 근데 나는 사회복지다 또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네. 이런 학생들이라면 숭실대를 노려본다면 해외 활동도 병행할 수가 있을 뿐더러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겠죠. 네네. 그래요. 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가 왜 인기가 있는지 설명을 들으니까 더 확 와닿습니다. 이 미래에 전도 유망한 그런 직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수업 분석을 통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가기 위해서 강점은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선 다른 대학과 달리 서류가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류가 간단하다는 얘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다른 별도의 서류가 없이 학생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근데 학생부라는 거는 즉 요 근래 나타난 입시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제출해 주는 게 아니라 대학교가 그 출신 고등학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제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네. 제출 서류에 동의합니다에 체킹만 하게 되면 모든 거는 입시 지원이 끝나는 겁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반계 대학에서는 교사 추천서를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숭실대학은 자기소개서와 그러니까 학생부만 제출하면 되니까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른 대학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잘못 써주셨나 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숭실대 사회복지학부뿐만 아니라 모든 숭실대학은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고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모든 학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간편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네. 약점은요. 논술 전형에서도 역시 숭실대학은 존재하는데 네. 난이도가 오히려 다른 대학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논술 전형은요. 일반적으로 대개 논술 전형을 보는 학생들은 대학별 등급에 따라서 논술의 난이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학의 레벨과 관계없이 쉽게 그 대학이 채점할 수 있는 요소를 출제하다 보니까 숭실대학의 논술 난이도는 인문계나 자연계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숭실대학의 약점이 작용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교과서 위주의 지문보다는 교과서 이외의 지문도 많이 선택되는 편이고 아마 수리논술 역시도 숭실대 경상계열을 지원한다면 인문계 학생이라도 수리논술을 봐야 됩니다. 자연계 학생뿐만 아니라 수리논술의 난이도도 10위권 대학의 난이도보다는 높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논술이 좀 취약하다는 학생들은 어떤 점을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여기서 논술에서는 기회를 삼기가 조금 어렵고요. 네네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회가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이 좀 그죠. 적군요. 예, 학생부 전형에선 많은 대학들이 수능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지만 네. 숭실대학 역시 종합전형이나 우수자 전형에서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네. 위기는 논술 전형에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난이도도 높다고 했지만 위기는요. 숭실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수능의 최저를 적용합니다. 논술 전형에서. 네. 근데 이 약점도 되지만 또한 위기가 논술 전형에 존재하는 게 사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서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합이 2개가 5등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국어, 영어, 수학이 하나는 2등급, 하나는 최소한 3등급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최저 적용은 경희대학이나 동국대학, 한국외국어대학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은 4개 영역 중에서 즉 사탐을 하나만 반영한 상태에서 2개 영역이 2등급이 넘으면 됩니다만 네. 숭실대학은 아예 사탐은 적용하지 않고 2개 영역이 2와 3을 유지해 두거나 1과 4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탐 하나 반영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동국대학은 네. 사탐을 하나 반영하면서 2개 영역이 경찰행정학과나 경영학과를 제한 일반학과에서는 2개 영역의 합이 4가 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탐 한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면 국영수 중에서 하나만 3등급을 나오면 최저 조건을 충족시킨 거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학생들이 국영수에서 2, 3을 맞는 학생들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한 20% 이내밖에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입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혹시 궁금하신 대학이나 이 학과에 대한 입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대입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간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또 무료 상담 전화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정보를 바로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입시 정보, 오해와 진실. 상은 씨는 어떤 사실 잘못 알아서 낭패 본 경험 있어요? 전 최근에요, 이 입시와 관련해서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어떤 소식? 주변에 저희 아이도 아직 어리니까요. 네. 예, 근데 어린애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머님들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뭔가 대회에서 온갖 경시대,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이게 나중에 결국은 다 복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도 그거를 많이 준비를 시키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의 선생님 만나고 나서
하면서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지금 패닉 상태예요. 거기에 그래요. 지금 몇 년의 공을 들이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렇게 쌓아왔는데 그게 정말 오해였네요, 저희들의. 사실은 네. 뭐 그 입시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아이가 네. 또 즐거워하고 또 영어 근데 실력을 중요한 건 다루고 아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학원 다 끊고 이제 다른 걸 좀 시켜야 되지 이것도 않나 그런 다 생각이 끊으면 들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 그렇죠. 네. 너무 극단적이면 네.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극단적인 MC예요, 보니까. 네. 아니 그러는 박찬 아나운서는 뭐 좀 잘못 알고 계셨던 거 없으셨나요? 저도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네. 저는 그 입시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네.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거 잘못 알아서 10번 찍으셨었나요? 100번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아, 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랬던 흑역사를 또 한번 네, 읊어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입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오해, 또 그 사이에서 또 다양한 진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오해와 진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명태돈 소장님께서 네, 오늘의 그 오해와 진실 좀 전해주실 거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봉사활동,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바로 봉사활동 질보다 양이 중요한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지만 사실 양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양은 이제 서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우선적인 거는 이제 질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질을 어떻게 따질 수 있나요? 이게 네. 질적으로 높은 봉사활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나요? 여기가 질이에요. 네. 여기가 양입니다. 그럼 두 개가 지금 어디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양은 서브라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이 질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양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양은 기준점이 100시간 이상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봉사 활동이 필요한 부분은 100시간 이상은 교과도 삭제입니다. 네, 논술도 삭제,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도 삭제. 그러면 100시간 이상이라는 건 종합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삭제된 교과와 논술과 정시 때 수능 요 세 개는 네네. 20시간에서 40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어떤 기준점이 딱 없죠. 20에서 40, 물결 모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20은 연대가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고등학생은 20시간 해야 된다, 봉사활동. 최소. 네, 최소. 서울대는 40시간은 해야 된다. 그래서 20에서 40.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가 제일 높거든요. 네네. 네,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40시간 이상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럼 지금 양은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상당히 우스운 게 뭐냐면요. 40시간을 채우려면요. 네. 헌혈을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럼 8시간을 줘요. 그래요. 네, 그러면 5번 헌혈을 하면 끝나네요. 네, 끝나죠. 아니, 헌혈할 때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8시간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통도 있고. 그 정성평가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정성평가죠. 본인 피를 빼서 남한테 주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가 종합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 피만 5번 뽑으면 돼요. 이거 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헌혈이라고 네, 말씀하세요. 헌혈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라는 건 학생부 종합에서만 100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질을 한번 볼까요? 네네. 질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타심, 사랑이에요. 남에 대한 배려, 사랑. 그리고 전공 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타심이고 하나는 전공 연계잖아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로에 대한 전공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하면 네. 다른 애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했어요.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 네.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네. 점수를 따는 아, 거겠죠. 이거는 전공 연계라는 게 이게 딱 감이 안 오시죠? 오질 않네요. 네, 제가 만약에 네.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네, 네. 글쎄요, 뭐 양로원이라든가 네. 고아원 가서 좀 봉사를 하면 그거는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중국어학과를 만일 내가 전공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봉사활동을? 중국에 무료 갔다 가이드 오면은 뭐 이런 거 네, 어때요? 무료 가이드. 네. 근데 무료 그것도 네. 뭐 봉사활동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타심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나눔. 네네. 소외계층에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서
본인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타심이 나타날 수 있는 봉사활동, 고아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가셔서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 MC분께서 말씀하셨던 무료 가이드 이거는 그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중국어를 전공을 하는 고등학생이 중국어로 봉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창하게 중국어가 돼요? 그냥 뭐 노력해야죠. 뭐 거의 맞춰가지고. 학생부 종합이니까 네네. 본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했을 거라는 네.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봉사활동을 2개 하는 애들이 그래서 많아요. 이타심과 전공 연계. 그런데 2개를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날에 많이 하는 거 보시면 일타쌍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일타쌍피. 뭘 할 수 있을까요? 고스톱이요? 네, 그렇죠. 네. 일타쌍피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중국어를 내가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고아원을 가는 거예요. 고아원 가서 누구한테 가르치겠어요?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그렇죠. 가르치는 중국어를 거군요. 가르치는 거죠. 네. 고아원 쪽으로 가서 애들을 티칭하다 보면 당연히 전공과 연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입시 정보 오해와 진실은요. 봉사활동 질보다 양이 중요한가라는 주제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 무조건 시간을 막 많이 채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양보다는요. 정말 내가 지원할 학과의 전공과 맞춰주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일단은 질을 우선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 수 네,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네. 전공 연계가 반드시 좀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 네. 좀 첨언할 수 있겠군요. 네. 2016년 대학 입시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입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대 명쾌한 입시 컨설팅 유쾌한 상담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매주 주제를 정해서 해당 주제에 관련된 입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또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죠? 네, 자 오늘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첫 시간인 만큼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학생부 구성 요소 그리고 거기에 중요성까지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고3 뭐 학부모나 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뭐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또 그 지켜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네. 뭐 중3, 고1, 고2 또 수험생도 많을 테니까요. 저희들이 네네. 차근차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정성평가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게 반영되는 겁니다. 개인의 환경이나 어떤 특성을 갖고 평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부만 갖고 대학이 임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서 있었던 활동을 자기소개서로 옮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명태선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자기가 썼던 거 이타성과 그다음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봉사활동한 거를 자기가 자기소개서에다 쓸 때 가장 학교 생활 중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에다 써도 되고 네. 나눔과 배려 항목에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공통 항목이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3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 학생부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의 목표 의식이나 또는 활동의 다양성 또는 전공과의 일관성 그다음에 활동했을 때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활동 결과의 화려함을 평가하기보다는 활동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성을 인식했느냐 여기에다 중점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자기가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바람직한 거고 옛날과는 다르게 현대 사회라는 거는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어떤 분야에 나가든지 자신이 그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분야에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오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어낸 취지 역시 설사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학생한테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등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 방향으로만 가려고 생각하니까 모든 학교 교과 성적이라든지 모의고사는 등한시한 상태에서 네. 오로지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만을 바라지 말고 기본적으로서의 학생의 자질은 네. 즉 수업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활동성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한다는 건 그만큼 교과에 충실해면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연계시켜서 학생부 종합 활동을 도전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체 대학 모집 인원 가운데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린다면 네. 우선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4만 3,748명입니다. 네네. 전국 4년제 대학에서 66.7%가 됩니다. 네. 그런데 2017년도 내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진학할 그 해년도에 수시의 인원은 24만 8,669명. 즉 66.7%에서 69.9%로 상향됩니다. 이 비중은 갈수록 좀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죠. 이게 지금 인원수로 봤을 때는 비율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 3%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증가폭은 더 높은 게 2017년도에는 대학 정원이 축소된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축소된 상태에서 인원은 늘어나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대학에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이 중에서 6만 7,63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지금의 고위 학생들은 네. 72,101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20.3%를 뽑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율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대학 구조 조정이라든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숫자는 늘어나니까 앞으로 이제 뭐 고1, 고2 학생들도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1학년 들어올 때부터 아까 명 소장님 얘기하신 게 참 맞는 얘기가 네. 이타심과 자신의 어떤 전공을 연계하려면 1학년 들어올 때부터 선택해야죠. 자, 이 알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얘기인데, 네네. 글쎄요, 이 학부모들 지금 뭐 고1, 고2 학부모 또 중3 학부모들도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이 학생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학생부가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저희들이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본, 그리고 심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네. 기본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항목, 1번 항목이 인적 사항이에요. 네. 본인 이름, 부모님들 생년월일 이름 네.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적 사항이에요. 네. 중학교 어디 졸업했는지, 고등학교 어디 입학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출결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은 정말 기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별 쓰임새가 없습니다. 네. 근데 4번 쉽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을 사자부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네, 4번부터 그렇습니까? 네네. 시작을 하는데 4번이 수상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상 딴 거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상 따온 게 기록이 됐었는데 네. 지금 그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니까 교내 수상 실적이 4번에 기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자격증도 밖에서 따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네. 많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항목은 5번 항목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들이 자격증 딸 수 있는 게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IT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뭐 오라클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겠죠. 워드 프로세서 있죠.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못 내밀죠. 가장 기초 중에 아니, 어느 기초니까. 시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던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또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5번 항목은 좀 약해졌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6번 항목 같은 경우가 진로사항인데요. 진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나는 뭐 하고 싶다라는 걸 적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 나 뭘 해먹고 살고 싶다. 사실은 뭐 저 때만 하더라도 대학 들어가서도 사실은 그게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네. 고등학교 네. 때부터 이런 걸 정리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기도 하네요. 뭐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정보를 얻는 게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도 있고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대학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진로 어디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는 전공하고 비틀어지는 순간 난 외교관이 목표다라고 써놨는데 동아리는 뭐 농구부, 축구부, 꽃꽂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A로 들었다. 라고 할 네네. 경우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탐구 네, 활동이. 네. 그래서 이제 진로 활동 부분이 6번에 이제 들어가고요. 7번째 항목이 네. 창의적 체험 활동. 네네. 줄여서 창체. 창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네. 근데 창체 안에 자율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네. 그다음에 봉사 활동, 아, 그다음에 여기. 진로 활동이 있어요. 자동 봉진 기억나시죠? 네, 네, 요게 맞아요. 들어가고 자동 봉지. 네. 기억 나네요. 그쵸, 자동 이상하게 봉지. 기억나네요. 네. 8번 항목은 내신이에요. 내신. 네, 정량 평가 숫자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세부 능력 평가가 들어가요. 그 등급 나온 밑에 국어 선생님이 평가한 애에 대해서 써놔요 서술로. 그러니까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본다는 거죠. 선생님이 써놓은 거. 네. 그런데 종합 전형이 아니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9번은 독서예요. 독서 활동. 기본적으로 25권 이상은 넘어야 돼요. 쓰는 건가요? 책 제목이나? 아니요. 본인이 독서록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네네.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그것도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 본인이 탐구 활동을 하려면 네. 내가 그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탐구 활동 보고서를 쓸 때 참고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의 폭도 넓어져야 되고 이게 그러면 독서는 그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관련한 독서가 25권이라는 얘기인가요? 25권은 이제는 다 넘죠.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위권 대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최상위권. 그럼 이걸 원하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T자형이에요. T. 그러니까 이 수평은 인문 교양. 네, 한 5권 정도. 네네. 네, 뭐 많이 읽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깊어져야 돼요. 아. 전공이. 네. 네, 그래야 우리 학과에 들어올 게 의심이 없는 거죠. 아, 얘는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그럼 얘는 당연히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탐구 활동 많이 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합격을 하는 거고요. 10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맨 끝이죠. 네. 아까 죽을 사자부터 시작해서 네. 9번 있잖아요. 여기 거를 다 총 합쳐서 담임이 써주는 거예요. 애는 다 합치니까 이렇다. 총평 이런 네, 거군요. 총평이죠. 그래서 종합평가, 종합의견란이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배려, 나눔, 뭐 창의성, 뭐 소통, 화학 이런 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구성 요소입니다. 10가지.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입시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상훈 씨, 첫 번째 고민 어떤 사연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를 꿈꾸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형을 준비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모의고사는 국어는 1등급, 수학은 2등급이고요. 영어는 2등급, 사탐은 1등급입니다. 내신은 국어는 1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1등급이고 사회는 2등급입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를 가려면 학생부 존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고요. 또 내신 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 이렇게 자세하고 또 솔직하게 보내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분에 대한 솔루션 어떻게 제시해 주실 건가요? 일단 첫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전형을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 가지 전형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역시 준비하고 있다. 네.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가 뭘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모습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이 학생이 지금 2학년이에요. 네. 지금 1학년 때부터 해왔으면 이런 준비를 뭘 해야 될 거를 안 물어볼 거예요. 네. 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네네. 그냥 이 학생을 보면 제가 그 어머니께서 말씀을 대신 해주셨지만 이 종합 전형은 네. 10위권 대학을 가기에는 본인이 조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약해요. 어. 네,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학년 때 물어보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전형 중에 종합이 하나가 그냥 들어가 있고 네. 종합 전형을 생각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논술도 생각을 하는 면도 있고요. 교과도 생각하는 면들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종합 부분은 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지금 이 학생 어머니께서 대신 이야기 좀 학생이 내신은 지금 1.7등급이에요. 평균을 내보니까. 네네. 내신 1.7등급. 모의고사가 조금 더 좋아요. 1.5등급. 예, 평균이 이 정도 되는데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지금 한양대 경제금융학부를 가고 싶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네, 어머니께서 대신.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내신 그 모의고사가 1.5등급 정도 나왔을 때 네. 대략의 100분이 제가 성적표는 안 봤지만 네네. 400점 만점에 376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모의고사는 지금 1.5죠. 내신은 1.7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 가지고는 376이면 건국대 경영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수시에서 넣을 때 건국대 한 11위, 12위 대학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가려고 하는 대학은 5위 정도 되는, 6위죠. 한양대. 네. 이 정도 선이 되기 때문에 본인 갭이 있잖아요. 네. 6위에서부터 뭐 11위에 갭이 있는데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종합을 해야 되겠다. 비교과 활동.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창의적 체험 활동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가지요. 네, 네, 뭐죠? 줄임말로? 무슨 봉 들어갔어요? 자동, 써놨는데 봉진. 어디? 네, 자동 봉진. 네, 오토매틱 네. 봉진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동 봉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376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10% 정도만 올리면 386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376 정도가 나오니까 플러스 10% 정도만 올리면 386 정도가 나오는데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를 맞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상위권 애들이 몰려 있는데 이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가려고 하는 게 경제금융이잖아요. 네. 뭐 수학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모의고사가 수학이 2등급이에요, 문과에서. 내신은 3등급이죠. 네. 그러니까 수학에 본인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면 1등급을 만들고 네. 영어도 쉽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도 1등급으로 맞으면 지금 전부 다 1등급이 될 수 있죠. 그러면 380대 후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전에 네, 본인이 모의고사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교과도 나쁘진 않아요. 1점 본인이 7등급이니까 네. 수학을 조금 더 올려서 2등급 정도 올려서 한 1.5등급 정도로 맞춰 놓으면 중앙대 하위권 학과는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지금 모의고사 성적은 건국대 경영 교과로 갈 때는 1.5가 나오면 중앙대 하위권 학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논술이잖아요. 네. 교과하고 수능은 이게 딱 잡혔으니까. 네. 그럼 논술에서는 그 유예 대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양대 경제금융이 아니라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네. 어머님 머릿속에서 버려라. 이렇게 좀. 근데 이 어머니께서 만일 어느 종합전형을 관리하는 학원에 갔을 경우에 네네.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종합전형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런 준비하라고 어떤- 하겠죠. 그쵸? 네네. 네, 돈이 들어오니까. 네, 돈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학생들 고3 때 잘못된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설, 우리가 이제는 사교육 집단에서 네. 잘못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3 때 정말 그 황당한 얘기도 많이 듣고 문제가 되는 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반드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취할 건 취하되 버릴 건 버리고 또 집중할 건 집중해라. 뭐 이런 얘기시죠. 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점수를 다른 데서 좀 올릴 그걸 도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저는 잘 생각입니다.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늘 네. 문제인데 이거 네. 잘 버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제가 요즘에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 네. 그럼 이어서 고3 네. 학생이 사연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네. 또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대입을 앞둔 자연계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을 알고 싶어서요. 저 같은 수험생이라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모든 전형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신 성적은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과학 1등급 정도 나옵니다. 이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당락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좋은 자기소개서라는 건 어떤 건가요? 또 어떻게 써야 하나요? 평소 글이랑 친하지 않은 자연계라 두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자기소개서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는데 이분의 이런 사연은 왜 이렇게 저도 공감이 될까요? 네, 얼마 전까지도 자기소개서를 썼었던 것 같고 취업할 때도 왜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일생을 고민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이 자기소개서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사령관님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좀 안 된 말씀이지만 네.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소설을 쓰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이전에 자기소개서에 쓸 활동을 자기가 충분히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이 학생이 소개한 사연을 제가 이렇게 적어본 것 같으면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그 활동도 전혀 안 했는데 자기소개서를 잘 써달라. 이건 하나의 소설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네. 이런 거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질문했으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해야 된다면 네. 저희 방송 진행에서 자기소개서 편이 있으니까 그때 상세히 진행은 해주겠지만 네. 우선 세 가지 항목만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8가지의 그 항목을 지켜줘야 되는데 네. 우선 결과 중심적 사고를 버려라 이겁니다. 아,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냈다를 쓰는 거고 뭘 했다라는 걸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회장을 했다, 학생회 회장을 했다, 뭐 학급 회장을 했다 이걸 쓰는데 대학이 요구한 건 학급 회장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급 회장을 왜 했느냐. 그리고 그걸 하면서 자네가 느낀 게 뭐냐. 그리고 네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됩니다.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것이 아니라 하게 된 동기, 진행하면서 느낀 점, 이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연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학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활동을 그 학과에 맞춰야 되는데 이 학생은 무조건 자기소개서만 잘 쓰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하나의 소설을 써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우선 활동 조건을 갖춰라.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는 소개해드릴 게 세 번째, 자신만의 가치관이 자기소개서에 나타나야 됩니다. 네. 가치관 없는 삶이라는 거는 즉 목표가 없는 삶이 되는 거고 네. 목표가 없다는 건 어떻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회주의자를 양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어느 대학이라도 목표 없는 삶을 갖고 있는 학생을 자기네 대학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학생한테 미래를 걸고 함께 협동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대학은 우리나라에 어느 대학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걸 원한다면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프로를 계속 시청하시다 보면 자기소개서의 특집편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관심 갖게 봐주시고 네. 우선 이 학생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활동할 거리를 소재를 만들어 놓아라. 네. 이걸 먼저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두 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예, 역시 도움이 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시를 앞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스마트한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탈탈 털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또 시간을 또 예고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주에는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2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회 활동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